이렇게만 계산을 하시고 입찰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1억 6,500만 인수하면 되네 입찰을 했는데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에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배당을 해달라고 신청하게 되면은 법원에선 그 사람들을 먼저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건데 여러 명한테 몇 달 밀려 있으면 저는 60억까지 본 적 있어요. 임금 채권을요. 그거는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어요? 네, 위에 있어요. 와, 그거 받으면 X되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항력이 있는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 대표님과 함께 2부에는 좀 더 실전편으로 들어가기로 네. 했죠. 예. 실전편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텐데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도 기본적인 개념은 있어야 돼요. 그래, 용어 맞아요. 설명. 용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건 진짜 저희는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합니다. 다음 중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 것은 이라는 게 문제고 1번 저당권, 2번 가압류, 3번 가처분, 4번 압류, 5번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일단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뭔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게 차근차근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경매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예. 조금 더 일반 국민들이 이 문제 있던 물건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네.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소를 시켜줘야지 경매가 되는 거지. 일부러 경매가에서 현금 정리가 다 안 된다 그러면은 누가 경매를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나 여기서 얼마 못 받았어. 나도 법원에 신청 못했는데 얼마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매에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네. 특별한 말을 붙여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이니까 편하게. 네. 말소가 되는 기준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 아래에 있는 권리들은 다 없어진다. 그렇죠. 1, 2, 3, 4, 5, 6, 7, 8, 9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줄 서 있는데 네. 봤을 때 요거 3번 밑으로는 말소야. 네, 그렇죠. 책임 안 져도 돼. 이거 낙찰 받아도 그 3번 밑으로 요교 기준이 요게 말소 기준 권리다. 이걸 왜 한글을 이렇게 어떻게 이해했어? 난 솔직히 모르겠는데. 사랑으로 사랑하면 아주 골치 아프네. 아주. 예.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경매로 나갑니다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에 권리가 있는 사람들 요 물건에 뭔가 돈 받을 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줄 서봐 네, 라고 맞습니다. 알려주면 줄을 쭉 설 거 아니에요. 뭐 세금 못 받은 지자체도 있을 거고 여기에 근저당 설정된 세입자도 있을 거고 돈 빌려준 은행도 있고 대부업체도 있고 모든 줄을 쫙 섰는데 1부터 10까지 줄을 세워놓고 보니까 야 요 중에 여기까지는 이거 경매로 넘어가도 못 받아. 이거 5번이네, 정답 5번.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삐. 이게 뭔데? 예. 이거 뭔데요? 우선 찍으신 것 같아요. 기니까. 왜냐면 먼저 강제로 이걸 경매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권리 같아갖고 그거까지. 전혀 이 말도 이해가 안 돼요. 강제 경매 기입 등기란 말이 뭐예요? 이건? 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용어로만 접근하면은 좀 머리가 아프니까 일반 분들도 알기 쉽게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줄을 쫙 세워놓고 누구 권리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권리관계를. 예. 그러면 일반인도 쉽게 그 권리관계를 볼 수 있게 네. 우리나라가 무엇을 택하고 있죠? 부동산 등기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다 나오게. 그렇죠. 예.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순위대로 보는데 그 순위의 권리가 네. 거기에서 등기된 권리가 어떤 권리냐인데 네. 말소 기준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다. 7가지나 있어요. 예, 그 7가지가 아닌 거는 등기부 등본에 표시됐다 그러더라도 네. 말소 기준 등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 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외워야 되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예. 이 등기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네. 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 등기한 사람은 앞에 권리를 받겠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앞에 권리가 우선인데 내가 다음에 권리가 있다라고 신고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 앞에 권리자 밑에 있어서 말소가 되더라도 억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까지는. 네. 그리고 이 권리 위에 있는 사람은 인수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이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내 권리보다 위에 등기가 되어 있는 거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책임져. 네, 그렇죠. 이 물건을 가져가면서 책임지는 거 알고 돈을 빌려줬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7가지 권리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임의경매에서 이용되는 저당, 근저당이 있는 거죠. 은행에서 돈 빌리면 근저당권 설정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저당, 근저당이 있다. 근데 저당하고 근저당하고 근데 죄송하지만 뭐가 달라요? 좀 편하게 생각하면은 저당은 딱 그 금액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 3만 원 3억이면 빌리면 3억. 네, 네. 맞습니다. 근저당은 그냥 어바웃으로 잡아놓은 거죠. 1억을 빌렸는데 1억 2천을 잡죠. 그렇죠. 은행에서 빌리면 네. 처음에는 돈 빌리면 깜짝 놀라요. 야, 나는 은행에서 대출 1억 받았는데 왜 1억 2천 잡아놨냐? 네, 맞습니다. 저축은행 뭐 1억 3천 잡아놨냐? 네. 그건 근저당이고 네. 어바웃 이렇게 네. 저당은 딱 그 금액고 똑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저당, 근저당, 네네. 압류, 가압류. 네. 압류가 이제 본압류가 되면 압류가 표시되고 네. 가압류는 본압류 소송에 앞서서 임시로 다르게 이 물건을 팔아버리거나 처리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일단은, 행위를 하는 게 가압류인데 네. 뭐 가압류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전세권 중에서도 네. 그리고 담보가등기. 담보 가등기. 네, 가등기인데 일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표시가 돼요. 이거 너무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예.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 가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실체는 돈을 빌린 거야. 예. 이게 담보가등기인데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그 또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나 이거 주식 방송 처음 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듣는 지금 그 상황이야. 나 큰일 났어. 좋다. 왜 좋냐면 그게 사실은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같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얼추 다시 한번 들었던 용어를 듣는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살짝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 접하면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니까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1편 보시고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런데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렇게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도 그렇게 하고 전세권 중에서도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로 쓸 수 있는 전세권도 있어요. 경매를 신청하거나 네. 이런 경우엔 되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법원에서 매각 기일이 잡히면은 예.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발행을 합니다. 매각기일이 잡혔다라는 게 경매로 나간다라고 하는 날짜가 잡혔다는 거예요. 입찰 일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매각기일이라는 그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날짜 10월 1일 달에 매각을 할 건데 네. 뭐 9월 23일에 네.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한 장짜리를 이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법원에서요? 예, 그렇죠. 누구한테 상품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 소개서. 좋다. 네. 네. 상품 소개서여서도 이 물건이 이렇다 이건데 여기에 표시되는 게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고 표시돼 있어요. 그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실제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제 한번 보면서 해보자. 보면서. 자, 네.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7가지 정도의 네.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실까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2002년도에 소유권 이전된 물건이 있어요. 이 권리자 조땡숙님이 네. 이걸 이때 사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17년 8월에 최초 근저당이 설정됐고 네. 17년 8월 9일에 을구 8번에 또 다른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18년도에 또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말소기준 권리는 무엇일까요? 2번. 소장님은 저는 4번 아닐까요? 지금까지 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2번. 네, 2번이죠. 2번. 저당, 근저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선순위 전세권 중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전세권 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빠른 날짜, 네. 을구에 등록된 빠른 날짜가 권리가 되는 아하. 거예요. 최선순위, 그쵸. 가장 빠른 순위죠. 일단 그래서 저당 그래서? 근저당 잡힌 날짜 중에 제일 빠른 날짜 제가 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 2번이 근저당이 되는데 네. 자, 그러면 낙찰이 됐어요. 네. 몇 번부터 소멸이에요? 2번부터 소멸이죠?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돼요. 3번부터 소멸이 아니라 네. 말소기준 권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억 6,300의 채권이 있는데 네. 여기서 1억에 낙찰이 됐어요. 1억에 낙찰이 됐다고요? 2억 6,300을 못 받았어요. 네. 이래도 2번은 없어지는 소멸된다는 거죠. 거예요. 소멸.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한 권리가 소멸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하로. 그러니까 이 집이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조땡숙 씨가 얼마에 샀든지 간에 낙찰을 받는 사람이 그 낙찰 받은 금액 내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착착착 까지는 거고 그냥 나는 책임질 거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권리 분석을 어려워하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대한민국 성인 누구나 네. 입찰할 수 있게 음흠.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아니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그렇게 중요하면 비이고 써놓고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써주면 되지 않아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주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한다 그랬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일주일 전에? 권리관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바뀌어요 권리관계가? 자, 예를 들어서 이번 근저당을 갚아버리면 없어지겠죠. 아, 그럼 그 다음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 뭐가 돼요? 3번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입찰일 당일날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게 너무 좀 복잡해가지고. 자 이게 쉽게 내가 낙찰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돈들을 내가 갚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내가 법원에 준 돈으로 알아서 다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해결할 거야? 여기서부터. 그렇지. 제일 먼저 이거를 그렇죠. 돈을 잡힌 사람부터 네. 떼어주면서 딱, 이렇게 딱. 나눠준다는 그쵸.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복잡한 게 전혀 없는데 근데 여기 이제 세입자가 끼고 뭐 여기 안 보이는 권리가 앞에 껴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선순위, 영순위로 또 배당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순위. 근데 여기 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죠. 네, 와. 등기에 표시되지 않은 권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 안 써 있잖아요. 네, 안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 이게 화면 보여주면 8월 9일에 웰릭스 F&I 대부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입자가 2016년 뭐 1월 1일에 들어와 있다. 네. 등기부등본에 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 보증금이 3억 이렇게 되면 대항력 유지라 그러는데 네.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사람이 대항력을 유지해서 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 그래요. 네. 대항력이 있는 사람에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보증금은 우리가 줘야 인수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금액을 빼고 입찰을 해야 되는 게 되죠. 근데 그걸 생각 안 했다가는 내가 1억에 이걸 낙찰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럼 1억이 니들 뭐 엘렉스 대부고 하나은행이고 여기서 낙찰받은 1억에서 다 나눠가죠 생각했지만 세입자가 나타나서 보증금 3억 내놓으시오.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줘야 된다. 다음 화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다음 화면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 임차인 방땡 씨가 네. 대항력을 갖게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가 문제예요. 방금 얘기했던 대항력이라는 말이 있죠. 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로 이루어진다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16년 9월 29일에 전입을 했고 16년 9월 29일에 확정일자까지 같은 날 받았어요. 받았네요. 네. 현명하신 분이네요. 네. 이분은 대항력이 언제부터 발생을 할까요? 그날 아니에요? 1번? 저는 2번.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주민등록과 이사 중에 늦은 날짜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고. 이거 말씀드려요. 그날 우리 배웠다. 그래서- 그날 하더라도 다음날 한 번 더 떼보라고 했어. 맞죠, 맞죠. 전세 사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기당할 뻔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요. 아. 그러면 16년 9월 29일에 계약을 해서 네. 전입을 하고 확정을 받았는데 16년 9월 29일에 근저당이 들어와 버린다면 네. 저는 후순위가 돼 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돼 버린다. 근데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한 4년 전쯤에 유행하던 시기가 요걸 잠깐 있었어요. 사기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구나. 이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게- 지난번에 우리 배웠었어. 그래. 너무 기억이 났어. 그러니까 이게 네. 매일매일 우리가 전세 계약 맺으러 다니면 아마 그냥 체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전세 계약 태어나서 몇 번이나 해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냥 전입신고 하면은 확정일자 받으면 안전하다 근데 그러는데 그 근저당이나 이런 게 어쨌든 뭐 은행이나 그 기관이 하는 거죠. 근무하는 시간 안에 하는 거라서 막 밤 뭐 예를 들어서 11시 59분에 되고 그런 경우는 아닐 거예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이게 꼭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작전을 짠다 그러면 개인 근저당을 갖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치. 비단 은행이나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내가 김현우한테 돈 빌렸다 해놓고 근저당 설정해버리면 네, 서류만 하고 설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 이제 우리 다음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 화면 다음 문제를 또 네,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앞에 네. 임차인에 대해서 16년 9월 30일에 권리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질문으로 하나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등기부가 되어 있었어요. 네. 이게 앞선 임차인이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예. 자, 만약에 이 물건이 네. 8천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면 8천만 원에 낙찰됐다. 네, 8천에 낙찰됐어요. 제가 경매에 8천 이렇게 써서 냈는데 제가 낙찰 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 8천만 내면 돼요. 네. 오케이. 오 꿀이네. 그럼 낙찰자가 얼마를 인수해야 될까요? 얼마를 인수해야 된다는 뜻은
8천은 법원에 냈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얼마의 빚을 가져오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갚아줄 빚이 얼마나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16년 9월 29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던 네. 네, 임차인이 있었죠. 포함을 해서 그래서 대항력은 16년 9월 30일에 생겼어요. 네. 자, 저희가 등기부를 보니까 16년 9월 30일을 대입해 보니까 말소 기준 등기보다 위에 있죠. 그렇죠. 말소 기준 등기는 16년 12월 14일이잖아요. 네네. 네. 그 위에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분이네요. 갖고 와야 되네요. 내가 갚아줘야 되는. 그럼요. 갚아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아. 이런 절차가 필요하신 경매로 다 소멸되지 않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등기부 등본에는 여기에서는 말소 기준 등기가 1억 4,500이니까 네. 그 밑으로는 그냥 다 지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 8천을 내가 냈지만 이 1억 4,500을 신경 쓸 게 전혀 없고 그렇죠. 왜냐면 8천 이 1억 4,500 중에 지가 알아서 받아갈 거니까 네. 였지만 알고 보니 요 앞에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 물어줘야 되네요. 이 부분에서 배당 요구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배당 요구. 네네. 그래서 아까 자료화면 잠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박미 씨를 보니까 16년 9월 29일에 전입하고 확정을 했는데 배당 요구라는 걸 했네요. 네네네. 배당 요구한 게 18년 10월 12일이에요. 한번 했고요. 예. 자, 그리고 아래 권리를 한번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미 씨의 보증금을 네. 대신 갚아주고 권리 신고를 한 사람이 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년 2월 6일에 배당 요구를 했어요. 네네네. 자, 그런데 임차인 현황의 우측 상단을 보니까 네.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있죠. 네. 네. 자, 이건 뭐냐면 법원에서 네. 경매를 내보내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고지를 하는 거예요. 권리 있는 사람들은 배당 받을 사람들은 아하. 이 날짜까지 신고해. 아. 이 날짜 그래서 넘어가면 배당 안 해줄 거야. 네. 라는 최종 기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아하. 지켰네요. 2월 6일 딱. 그렇죠. 와가지고. 그러면 20년 2월 6일에 주택도시공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8천만 원 배당 낙찰이 되면 8천만 원 돈에서 배당을 받아간다는 거죠. 그 배당은 비율대로 받아가요? 아니면 순위대로 받아가요? 저당 근저당 같은 경우엔 순위대로 가져가고요. 아. 압류 가압류는 그것도 다른데 예, 어쨌든 배당으로 이분은 가져갑니다. 1순위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법원에 낸 8천만 원을 이분이 다 가져가고 그렇죠. 2억 4천 500 중에 8천 받아가면 빼야 되네 그거. 그러면 빼보면 얼마? 1억 1억 6,500. 6,500. 1억 6,500에 보증금 받을 게 이분 입장에서 남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농협 자산 관리에서는 한 푼도 못 받아가네요? 네, 맞습니다. 얘는 그럼 말소 기준 걸리니까 나는 안 줘도 되고. 네. 그런데 이 자체에서도 법원 판단으로 무잉여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야? 무잉여? 네. 네. 돈을 받겠다고 경매를 신청한 농협자산관리 입장에서 경매가 진행됐다 그러면 네. 이분은 억울하죠. 내가 돈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는데 난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래, 열받지. 그러면 본 경매는 무효다. 무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농협이요? 네. 그런데 네. 아래 보면 강제 경매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경매를 신청했죠. 그러네요. 네, 네. 이건 중복 경매라 그래서 네. 중복 경매가 된 이해관계자 누구 중에 한 명이라도 배당을 받아가면 무잉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8천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농협 자산 관리에서는 그냥 그냥 다 난리네. 억울하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억울하고 피해자 같지만 네. 앞선 전입하고 확정에 대인 세입자 2억 4,500이 있는 걸 알고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네. 있는 거 알고 나는 후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말하기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걸 확인 안 하고 돈 빌려줬어? 그러네. 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세입자 입장에선 일단 8천을 먼저 배당받았고 남은 1억 6,500은 새로 이걸 낙찰받은 김현우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걸 당연히 내줘야지 이분을 내보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내 입장에서 낙찰받은 제 입장에서는 8천이란 돈을 내가지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더 물어줄 돈 1억 6,500이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권리 분석이 중요하구나. 자, 그런데 근데 또 있어요? 지금까지 나눈 얘기는 네. 조금 1차원적인 이야기라서 이것도 이렇게만 계산을 하시고 입찰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뭘 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1억 6,500만 인수하면 되네 네. 라고 생각하고 1억 6,500까지 생각하고 입찰을 했는데 네. 8천을 배당받을 줄 알았던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네.
8천이 아닌 5천이나 4천이나 더 낮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순위인데 영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순위가 어디 있어요 여기? 등기부에 표시되지 아는 않는 것들. 권리가 영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아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영순위가 누구예요? 영순위는 우선은 아까 8천 중에서 항상 나가는 거는 경매 비용입니다. 아, 경매 신청 비용. 예. 네, 경매 경매 비용. 신청 비용은 빠져나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얼마 정도예요? 뭐 3억 이거 대충 이제 3억 5천짜리 집이면 뭐 한 2,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0만 원, 그 정도. 1% 정도. 아, 3억이면 100만 원대겠네요. 100만 원대. 네네. 아,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아, 예, 거기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요거 10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임금 채권이나 임금 채권? 네. 임금 전 채권.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였어요. 네. 법인을 가지고 있는 아하. 법인 사업자였어요. 그럴 때는 이 법인 사업자에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배당을 해달라고 신청하게 되면은 예. 법원에선 그 사람들을 먼저 주게 돼 있습니다. 아. 와, 그거 근데 여러 명한테 몇 달 밀려 있으면 또 한참 떼 가겠네요. 그렇죠? 저는 60억까지 본 적 있어요. 임금 채권을요. 그거는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어요? 네, 위에 있어요. 와, 그거 받으면 X되네. 아,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인수하는 물건을 평범한 물건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일반인들이 있는데 네. 전 평범하게 사전 생각해요.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또 그리고- 당해세도 있습니다. 본 부동산하고 해당하는 세금은 먼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죠. 세금은 먼저라는 소리를 얼핏 들었는데 세금의 전부는 아니지만 아, 당해세에 해당된다 그러면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당해세 네,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경매 비용은 오케이 알았어요. 임금이나 당해세는 이 앞에 영순위에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고 등기부등본에도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뭐요? 그건 뭐야 서프라이즈예요? 딱 받았는데 갑자기 임금 내놔라 그러면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자, 즉 이 사건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해관계인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죠. 예, 예. 그럼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담당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순위가 얼마일지 몰라서 무서워서 입찰을 못 하겠어요. 라고 접근을 해서 예.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제3자는 이걸 입찰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앞에 임금 채권이 얼마가 걸려 있고 당해세가 얼마인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근데 약간 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나 이거 얘기 들으니까 경매하기 싫어졌어. 추정을 할 뿐이죠. 추정을 어떻게 해요? 이런 집에 있으면 이런 거는 추정이 돼요? 요거 자료만 보시고?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임금 채권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두면 괜찮고요. 소유자가 법인일 땐 가압류에 네. 근로복지공단이나 뭐 4대 보험공단에서 들어온 흔적이 있으면 임금도 밀렸겠구나라고 아는 방법도 있어요. 추측을 할 수가 그러면 있어요. 당해세가 있으면 어디에서 가압류가 들어와요? 인천구청 이렇게 걸려 있나요? 네, 세무서. 세무서. 뭐 지자체 가압류는 솔직히 별로 안 무서워요. 지자체 지자체는? 가압류는 압류나 뭐 해봐야 가압류는 재산세 뭐 뭐 이런 거. 얼마 안 되니까 주민세 뭐 이러니까 아. 얼마 안 되는데 국세청이 들어온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국세가 밀려 있으니까 중요한 거 말씀하셨네요. 그거 몰랐으면 요것만 알고 나 이제 경매 알아. 오케이. 말소 기준 권리 오케이. 뭐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엉뚱하게 막 그러니까 이제 경매 교육을 조금 짧게 받으시고 특수 물건 해야 돈이 된다 이러면서 네. 이런 선순위 대항력 있는 물건을 하시는 분들이 낙찰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일 저질러 놓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잘 지내시죠? 저 이번에 낙찰 받았어요라고 이야기하시면 다 사고 치신 분들이에요. 축하해달라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표님 잘 지내시죠? 저는 잘 못 지내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만약 그런 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이게 피해를 좀 줄이시려면 네. 낙찰을 받고 바로 사건 기록을 열람해 볼 수가 있겠죠. 음. 낙찰을 받으면 최고가 매수인은 네.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안에 네.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선순위로 얼마를 가져갈지 보고 배당을 예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봤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저 이거 안 받을래요. 매각 불허가 신청을 방법을 찾아봐서 네. 매각을 불허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안 받을래요는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사유를 찾아서 돈 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납되면 보증금이 몰수되죠. 그 보증금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처음에? 최저가의 10%니까 네. 뭐 3억짜리 물건이면 3천만 원이 몰수되겠죠. 잘 계산해봐야 되겠구나. 어우. 아우.
뭐 이 짧은 시간에 이거 다 이야기하는 게 좀 무리인 걸 알고 들으시는 분들도 뭐 경매 평소에 관심 있으셨다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야 방금 소장님 반응처럼 경매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뭐 많이 그러셔야 이 경매가 경쟁이 없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수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아니, 거고요. 대표님이 따로 뭐 이렇게 운영하는 수업 같은 걸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수업은 아니고 저는 이제 멤버십 제도로 해서 세미나 네, 이렇게 해서 근데 확실한 건 좀 전문가 도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딱 든 생각이 초보들이, 뭐냐면 무작정 달려들었다가는 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 뛰어들면 안 된다. 오늘 나온 얘기는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요. 네, 네. 한 달 정도만 관심 가지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저희들 수준이 그냥 생초보죠? 보시기에.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셔.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아는 거 나오니까 되게 막 열리셨잖아요. 네,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건 전 팀장님은 네. 이렇게 말씀을 되게 달변이시라고 말하는데 오늘 굉장히 얌전하시네요.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괜히 이런 데 끼어들었다가는 얻어맞으니까 여기 좀 아는 사람한테 이제 넘겨드리는 거죠. 네. 제가 소성역자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다른 거에도 욕심이 별로 아니 오늘 뭐 없으신데요. 저 잡으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아니 뭐 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나는. 고소해버려. 고소해버려. 알겠습니다. 저분 돈 예. 많은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러면 2부에서는 이렇게 실전 사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 저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3부에서는 저희가 네. 이 방송 전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뭐 실전 경매 매물들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지금 대표님께서 접근하고 계시는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접근할 계획이다,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걸 풀어드린다고 해요. 요게 꿀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3부도 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